막스는 방대한 저작을 남겼지만 그것들은 기본적으로 단편적이어서 그로부터 막스의 철학이라든가 경제학이라든가 꼬무니즘이라는 것을 그 자체로 끄집어낼 수는 없다. 처음으로 그것들을 체계화하고자 한 것은 막스 사후의 엥겔스였다. 체계화. 막스는 체계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헤겔의 철학 체계에 맞추어 막스 체계를 구성했다. 변증법적 유물론, 자연변증법, 역사적 유물론, 경제학과 국가론 등이 그것이다. 이후 막스주의자들은 그것을 문학, 예술론, 미학을 포함하여 완성시키고자 했다. 하지만 그것들은 근본적으로 의심스럽다. 막스가 한 번도 사상을 체계화하고자 하지 않았던 것은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다. 체계화를 거절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왜 막스는 체계화를 거절했을까? 우리는 경제학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하는 분류를 우선 괄호에 넣어야만 한다. 무엇을 대상으로 하든지 간에 막스가 취한 태도를 보아야 하는 것이다. 도대체 이 태도의 정체가 뭘까? 트랜스크리틱을 했다는 거야. 이동비평을 해야지 진실이 보이니까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체계화하는 걸 거절했다는 건가? 명백한 것은 막스의 사상이 그 이전의 것에 대한 비판으로서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비판으로서. 그러니까 다른 장에서 지금 이 장을 보는 요 관점에서만이 요 체계를 낯설기 효과에 의해서 신선하게 만들어서 진실을 보게 한다. 그래서 비판이라는 거야. 예를 들어 미완성이긴 할지라도 체계적으로 쓰인 책이라고 할 수 있는 자본도 국민경제학 비판이라는 부제가 보여주듯이 비판의 글이다. 비판의 글. 하지만 그것은 전 시대의 이론을 비판한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비판의 글인데 비판한다는 의도가 없다. 비판은 단지 상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막스가 선행자를 부정하고 무언가 적극적인 학설을 정립한 것처럼 간주하는 것은 잘못이다. 적극적인 학설이 아니라는 점에서 체계화를 거절했다는 거지. 그렇지. 자본론은 아담 스미스의 국민경제학에 대한 비판이잖아. 마찬가지로 그가 예를 들어 리카도의 아류, 헤겔의 아류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이다. 막스의 작업을 근본적으로 비판으로서 읽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근본적으로 비판, 아류가 아니라. 막스의 비판은 그 역사적 맥락이 아무리 낡았다 하더라도 결코 의미를 잃지 않는다. 나의 과제는 막스에게서 비판의 의미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현재 및 미래의 어떤 인식의 빛을 던져주는지를 보여주는 일이다. 막스는 딸들의 물음에 답하여 모든 것을 의심하라. 의심한다. 나는 의심한다. 고로나는 존재한다. 의심하라는 말을 모토로 내건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가 모든 것을 의심한다고 할 때 그것이 나태한 회의주의자와 다르다는 것은 분명하다. 나태한 회의주의자. 그에게 있어 의심하는 것은 살아가는 것과 분리되지 않는다. 그리고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의심이지. 의심해야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삶이 거기에 있는 것일까? 막스는 철저하게 주체를 의심하고 그것을 관계구조의 산물로 바라봤다. 관계구조. 실체화하지 않고 관계구조의 산물로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그러면 그와 같이 의심하는 주체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사람들은 막스주의와 실존주의와 같은 문제를 내세워왔다. 하지만 그들은 막스라는 실존을 무시해왔다. 나는 막스를 데카르트나 칸트에 대립시키는 통속적인 사고방식에 반대한다. 이미 고찰했듯이 데카르트의 코기토는 시스템과 시스템 또는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에서 발견된다. 이 사이는 단지 차이로서 존재하지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결코 적극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말해진 그 순간의 시야에서 놓치게 되는 그것 자체가 초월론적인 장소이다. 초월론적인 장소. 이게 중요해. 초월론적인 장소. 상대가 단독성으로 보이는
초언론적 장소는 단독성으로 등장하는 거죠. 난 이것을 비판적 장소라고 부르고 싶다. 비판적 장소. 사진에 찍히는 바로 그 자세. 진실이 보이는, 공에 의해서 억압된 억압된 것들이 다 등장하는 그런 장소, 초언론적 장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언론적 장소인 초언론적인 토포스는 암스테르담, 퀘니베르크, 런던과 같은 구체적 공간과 분리될 수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데카르트는 망명에 있던 암스테르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암스테르담. 여기서 나는 타인의 일에 흥미를 갖기보다는 자신의 일에 열심인 극히 활동적인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 속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마을에서 얻을 수 있는 생활의 편의를 무엇 하나 결여함 없이, 게다가 가장 먼 황야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독한 은둔 생활을 보낼 수 있었다. 방법 썼어요. 데카르트적 코기토, 나는 의심한다. 의심해야 존재할 수 있는 거지. 의심한다는 이와 같은 장소와 분리될 수 없다. 실제로 데카르트가 코기토, 나는 의심한다를 사고 주체, 초언론적인 자기에 귀착시킨 것은 프랑스로 돌아가 데카르트주의의 시조로서 권위를 확립시켜간 과정과 평행을 이루고 있다. 그에 비해 퀘니베르크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았던 칸트만큼 이동과 인연이 없는 철학자는 없다. 그러니까 판타지 오브 프레임은 남자에게 아주 강하게 작동하는 이유는 남녀 차별 구도에서 여성이, 약자인 여성이 초언론적 장소에 서기가 훨씬 더 우세하다는 거죠. 훨씬 더 용이하기 때문에 여성은 판타지가 작고 남성에 비해 남성은 판타지가 큰 거지. 퀘니베르크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았던 칸트만큼 이동과 인연이 없는 철학자는 없다. 그러나 퀘니베르크는 단순한 편경의 시골이 아니다. 그것은 당시까지 번영했던 발트의 교육의 하나의 중심지이며 어떤 의미에서 베를린보다 오히려 영국에 더 가깝고 다양한 정보가 집적되는 장소였다. 칸트 자신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한 나라의 중심인 대도시여서 거기에는 나라를 통치하는 여러 관청이 있고 하나의 대학을 가지고 있으며 나아가 해외 무역의 요점을 점하고 따라서 나라의 오지로부터 흘러들어오는 강의 흐름에 의해 오지와의 교통을 조장함과 동시에 언어 풍습을 달리하는 멀고 가까운 나라들과의 교통에서도 편리한 도시, 예를 들어 프레겔 강가에 있는 퀘니스베르크 같은 곳은 확실히 세상에 대한 지식이나 인간에 대한 지식을 확장하는 데 알맞은 장소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거기에 있으면 설령 여행을 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지식이 얻어질 수 있다. 여기는 의심하는 장소, 초언론적 장소, 교차의 장소,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의 장소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지. 그 퀘니스베르크는 동프로이센에 속했지만 칸트 시대에 러시아에 점령당하기도 했다. 사실 현재는 러시아에 속한다. 칸트의 세계 시민주의, 코스모폴리타니즘, 세계 시민주의는 이와 같은 환경과 분리될 수 없으며 오히려 칸트는 그 장소를 적극적으로 선택했던 것이다. 그는 피테나 헤겔과는 달리 초빙을 받으면서도 베를린으로 가기를 거절했다. 만약 베를린에 갔다면 그는 국가의 입장에서 생각하기를 강요받았을 것이다. 그것을 거절한 것은 다른 의미에서 이동이고 어떤 의미에서 망명이다. 그 자리에 계속 있었지만 이 국가주의를 거절했다는 점에서 이동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 국가를 벗어났다는 점에서 망명인 거지. 막스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그가 이동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그의 사고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예를 들어 막스가 망명자였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 막스는 영국으로 망명했지만 나중에 귀국하는 것이 허락되었으며 실제로 1850년대에 한번 귀국하기도 했다. 영국에 머물렀던 것은 자본주의 연구에 있어 그것이 필요 불가결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연구에서 영국은 너무너무 중요한 장소지. 칸트의 퀘니스베르크와 같은 곳이야. 그렇다면 그를 단순히 정치적 망명자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퀘니스베르크 독일이야. 그렇다면 그를 단순히 정치적 망명자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그 자신이 선택한 장소이다. 중요한 것은 막스가 담론의 사이에 있으면서 사고했다는 사실이다. 왜 사이에서 사고했냐? 이게
트랜스크리틱 이동 비평인데 사이에 있어야지만이 의심하는 주체가 되고 의심하는 주체가 돼야지 초언론적 공간에 설 수 있고 초언론적 공간에 서야지 진실이 보인다. 그로부터 무언가 적극적인 학설 독트린을 끄집어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점이다. 적극적인 학설은 특정 장소에 고정된 시각이기 때문이지. 초언론적 장소가 아니라 초월적 시각이 될 수가 있어. 막스는 1843년 파리로 망명하여 그 다음에 경제학 철학 초고를 썼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경제학 철학 초고는 포이어바흐의 자기소외론을 경제학에 적용한 고찰이며 더욱이 막스보다 앞서 모제스 헤스가 그것과 동일한 일을 하고 있었다. 경철 초고지 그 유명한 자기소외론을 경제학에 적용한 고찰. 모제스 많이 들었어. 그런 점에서 막스는 기본적으로 청년 해결학파와 공통의 문제의식 안에 있었다고 말해야만 한다. 그러나 그 후 얼마 안 있어 그는 신성가족을 쓰며 그 다음에 브리셀로 추방되어 거기서 포이어바흐에 관한 태제를 또한 엥겔스와 함께 독일 이데올로기를 썼다. 루이 알티세르는 이 시기에 생긴 전해를 중시하고 거기서 인식론적 단절을 발견했다. 예컨대 그 전에는 단지 해결을 유물론적으로 역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해결적인 문제 기제 그 자체로부터 비윤석적인 변화를 이루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한 물구나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단절됐다는 거지. 그러나 이와 같은 전에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앞에서 나는 칸트에서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해에 대해 고찰할 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일반적으로 코페르니쿠스적 전해는 천동설, 지구중심, 천동설에서 지동설, 태양중심으로의 화려한 전도로서 이해된다. 천동설에서 지동설. 그러나 지동설은 고대로부터 존재한 것이다. 코페르니쿠스적 전해는 천동설에서 지동설로의 화려한 전도로서 이해된다. 그러나 지동설은 고대로부터 존재한 것이다. 그것이 코페르니쿠스에 의해 처음으로 이론으로서 성립한 것은 주관이 대상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생각으로부터 대상이 주관의 형식에 의해 능동적으로 구성된다는 생각으로의 전해에 의해서이다. 칸트가 중시한 것은 후자처럼 보인다. 그리고 칸트 이후의 관념론은 거기에서 성립한다. 대상이 주관의 형식에 의해 능동적으로 구성된다. 능동적으로 구성된다. 대상이 주관에 의해 능동적으로 구성. 이게 중요한 거. 하지만 그때 칸트가 이루고자 했던 전해가 본래 지동설, 태양중심, 지동설. 다시 말하면 세계는 우리가 구성한 것이 아니라 역으로 우리가 세계 속에 던져져 있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향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망각된다. 잠깐만. 지동설, 세계는 우리가 구성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계 속에 던져져 있는 것이라는 생각. 물 자체 때문에 그런가? 말할 것도 없이 칸트 자신이 곧바로 그의 영향 아래서 자라난 관념론자에게 반격했다. 과학사에서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해라는 사건은 한 번으로 끝이다. 그러나 칸트에서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해는 한 번으로 끝날 수가 없다. 칸트의 비판은 끊임없는 이동을 내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코 안정된 입장에 설 수 없다. 적극적으로 말할 수가 없는 거다. 사이 공간에서 계속 보는 거니까. 그리고 나는 그것을 트랜스크리틱이라고 부른다. 막스의 전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말할 수 있다. 해겔 좌파의 한 사람이었던 초기 막스는 포이어바흐에 의한 해겔 관념론의 유물론적 전도를 따르고 있었다. 해겔 좌파의 한 사람이었던 초기 막스.
포이어바우의 종교 비판은 신이란 유적인 인간 본질의 자기 소외이며 감성적 존재로서의 각 개인이 그것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초기의 막스는 기본적으로 그것을 답습하고 있었다. 다만 이 자기 소외론을 종교로부터 화폐 국가로 전화 확장한 점에서 포이어바우와 달랐을 뿐이다. 이 자기 소외론은 맞는 것 같은데 주체가 소외돼 있잖아. 삶에서 종교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지. 지금 가라타의 고지는 반종교 비판의 근본은 인간이 종교를 만드는 것이지 종교가 인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리고 확실히 종교라는 것은 자기를 아직 획득하지 못했거나 혹은 획득했으면서도 또한 상실해버린 인간의 자기의식이자 자기 감정이다. 그러나 인간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세계의 바깥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세계를 말하며 국가사회를 말한다. 인간의 세계. 인간의 세계를 말하면 국가사회를 말한다. 이 국가, 이 사회가 도착된 세계이기 때문에 도착된 세계의식인 종교를 산출하는 것이다. 이건 괜찮은데 이 사회가 도착된 세계이기 때문에 도착된 세계의식인 종교를 산출한다. 이건 참 좋은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우리가 개인이 도착돼서가 아니라 사회 자체가 도착된 세계이기 때문에 도착된 세계의식인 종교를 산출한다. 그렇죠. 노예제가 횡행하는 사회는 그 노예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노예제를 필요로 하는 도착된 사회 구조가 있는 거죠. 그걸 지향하지 않고서 그냥 노예제만 없애자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 이 국가, 이 사회가 도착된 세계이기 때문에 도착된 세계의식인 종교를 산출한다. 그렇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막스가 이러한 역전을 코페르니쿠스적 전회에 비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코페르니쿠스적 전회. 종교에 대한 비판은 인간의 몽환을 깨부수지만 그것은 인간이 미몽에서 깨어나 제정신을 차린 인간답게 사고하며 행동하고 깨어나 제정신을 차리니까 현실을 형성하기 위해서이며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따라서 자신의 현실의 태양을 중심으로 운동하기 위해서이다. 자신의 현실의 태양. 종교는 인간이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운동하지 않는 한 그 사이에 인간의 주위를 맴도는 환상적인 태양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진리의 피안이 자취를 감춘 이상 차 안의 진리를 세우는 것이 역사의 과제이다. 진리의 피안이 자취를 감춘 이상 차 안의 진리를 세우는 것이 역사의 과제이다. 이거 너무 좋네. 너무 좋아요. 진리의 피안이 자취를 감춘 이상 차 안의 진리를 세우는 것이 역사의 과제다. 차 안의 진리를 세우는 것이 역사의 과제다. 인간의 자기 소외의 신성한 모습이 가면을 보던 이상 신성하지 않은 모습에서 자기 소외의 가면을 벗기는 일이 당면화 역사에 봉사하는 철학의 과제이다. 이리하여 천상의 비판은 지상의 비판으로 전환되고 종교의 비판은 법의 비판으로 신학의 비판은 정치의 비판으로 전환된다. 이와 같은 유물론적 전에는 확실히 눈부시게 보인다. 그렇지.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야. 정말 눈부신데 난 이게 좋은데 이것은 통속적인 의미에서의 전해에 지나지 않는다. 막스가 참으로 코페르니쿠스적 전해를 보여주는 것은 오히려 이와 같은 유물론을 비판하고 이걸 비판한다고? 다음과 같이 역으로 관념론 안에서 능동적인 계기를 평가했을 때이다. 지금까지의 모든 유물론 포이어바우의 것도 포함하여 주요 결함은 대상, 현실, 감성이 다만 객체의 또는 관조의 형식 하에서만 파악되어 감성적인 인간의 활동 실천으로서 주체적으로 파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능동적인 측면은 유물론에 대립하여 추상적으로 관념론에 의해 전개되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와닿지가 않아요. 막스가 여기서 보여준 양의성은 나중에 막스주의자들 가운데서 유물론자와 형식주의자의 대립은 나타난다. 그렇지.
왜 이 소해론이 왜 틀린지 모르겠어. 형식주의자라는 현상을 구성하는 능동적 측면에 주목한다. 형식주의자는 현상을 구성하는 능동적 측면, 그러니까 주체가 대상을 규정한다는 거지. 이 점에서 그들은 관념론자라고 오해받는 경우가 있지만 그들은 그 능동적 측면의 소재인 언어적 형식을 문제 삼았던 것이다. 형식. 아하. 여기서 지금 가치 형태론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가? 가치 형태론. 이것도 일종의 유물론이다. 이 점을 경시한다면 막스주의는 단순히 경험주의가 될 것이다. 한편 형식주의자는 경험의 내용을 부여하는 외부성을 물리칠 때 관념론이 된다. 물 자체를 물리칠 때 관념론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지. 망상적인 형식주의자는 대상, 유물론적 하부구조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것은 1970년대 텍스트론자에게서도 일어난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이미 칸트적 전해에서도 나타났다. 칸트는 합리주의를 경험을 결여한 사고라고 비판했을 뿐만 아니라 경험주의를 그것이 확실한 출발점으로 하는 감각 데이터가 이미 일정한 형식에 의해 구성되었다고 비판했다. 인간 소외론이라. 그 경우 칸트가 감성 형식이나 지성 범주의 선행성을 강조했을 때 언어적인 물질성을 말하고 있었다고 생각해도 좋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대충 감이 잡혀 가치 형태론, 단순한 물질적인 우위가 아니라 가치 형태론이라는 이 형식하에서 의 유물론 그런 건가? 하지만 동시에 그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사물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물 자체,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구체적인 물건이 아니라 우리의 상징성에 균열을 낼 때만 등장하는 거죠. 그러므로 레닌은 유물론과 경험 비판론에서 마하주의자 혹은 신칸트 학파가 형식의 능동성을 중시함으로써 사물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물리쳐버린 점을 비판하고 칸트 쪽이 유물론적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레닌이 오히려 칸트를 유물론적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스가 자본에서 고전 경제학에서 언제나 은폐되는 상징적 형식, 즉 가치 형태의 물질성을 중시한 데 반해 레닌은 형식주의적 물질성을 무시하고 있으며 유물론을 소박한 경험주의에 가까운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여기서 칸트를 조금 더 언급하지 않고서 이루어진 칸트적 전해 또는 막스를 조금 더 언급하지 않고서 이루어진 막스적 전해에 대한 근년의 눈부신 예로서 주디스 버틸러의 신체야말로 문제다를 들고자 한다. 그녀는 이전의 저서인 젠더 트러블에서 섹스 젠더의 구별과 관련해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범주로서의 젠더를 중시했다. 이것은 생물학적으로 보였던 성별을 의심하기 위해 불가결한 과정이다. 그러나 그것은 거꾸로 관념론으로 이끌린다. 만약 젠더가 성의 사회적인 구축물이라면 관념론으로 젠더가 성의 사회적인 구축물,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야. 관념론이 되는 거지. 그리고 그 구축에 의해서만 이 성에 다가갈 수 있다면 성은 젠더에 흡수되고 말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물 자체에 대한 고려가 관념론에 빠져 있는 거지. 성은 그것에 관해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전 언어적인 장에서 소급적으로 설정되는 무언가 허구와 같은 것, 아마도 판타지 같은 것이 되는 듯 보인다. 하지만 섹스에는 사회적 범주를 변화시키는 것만으로는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것이 있다. 이게 물 자체지. 사회적 범주를 변화시키는 것만으로 안 된다. 그녀는 그러한 언어론적 관념론으로부터 유물론으로 전해야 한다. 그러니까 물 자체로 봐야지 구체적인 어떤 사물로 보면 안 돼. 소박한 경험론으로 빠져. 다시 말하면 섹스는 젠더가 흡수할 수 없는 외부성이 있는 거지. 다시 도입하는 것이다. 물론 이때 그녀는 단지 생물학적인 신체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것도 역시 신체, 감성 형식에 의한 구성이라는 것. 그러나 그것은 사회적 범주에 있어서는 소요성으로 나타난다를 발견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녀는 지금까지의 관념론적 사고와 경험주의적 사고 모두를 다 비판하는 입장을 제기한 것이며 그것을 유물론이라고 부르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유물론이 이동으로서의 비판 없이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좋아, 여기까지 210조까지 10조까지